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 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진입니다. 자, 그럼 고통받는 해양생물이란 주제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비극,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 수의사이신 오산대학교 이영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생물 수의사고요. 지금 오산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이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생물 다양성 훼손과 인간 활동으로 인한 해양생물의 멸종 위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인간 활동이 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훼손과 감소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영란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비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다에서 좀 제목이 약간 무섭죠. 해양생물의 고통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거라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 흥미롭기도 하겠지만 조금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영란이고요. 해양생물 수의사 하면서 제일 최근에는 WWF에서 해양 보전하고 지금은 오산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할 내용은 생물 다양성 훼손 그리고 해양 동물 아마 종류 특징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최근에 이제 우영우도 있었고 그러니 여러 종류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거 조금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실제 인간 활동이 어떻게 해양 동물에 나쁜 영향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다양성 훼손인데요. 이 얘기는 좀 불편하고 너무 많이 나온 얘기라서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지질시대의 이름들은 큰 기후의 문제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면 이제 모든 기후나 이런 변화들을 전부 인간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질시대 이름을 인류세라고 지금 칭하고 있죠. 여기도 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WWF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내는 보고서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야생동물의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추이를 조사를 하는데요.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약 70%의 야생동물 개체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생물 다양성이 아주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1월 1일 날 각 나라에서 자기네 국가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허락된 자연 자원, 뭐 누가 이거 허락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각 국가에서 허락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자연 자원을 1월 1일부터 언제 다 쓰나 이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카타르가 지금 보면 제일 잘 쓰죠. 그리고 12월까지 쓰는 국가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려 4월 2일 날 다 씁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만 해도 우리도 한 10월 때까지 썼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뭐 많은 산업 발달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자연자원을 소진하는 나라고요.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자연자원을 소모한다면 지구가 약 3.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고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라서 고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값어치로 나타내는 것도 이해가 훨씬 빠르시기 때문에 IMF에서 IMF에서 고래 자원에 대해서 실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좀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여러모로 이런 고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어업도 있고요.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도 쓰고요. 그런데 이 고래는 탄소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고래의 배변, 이 배설물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가 많이 늘어나서 자연 기후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래 자체가 살면서 또는 죽을 때 가라앉으면서 안고 가는 탄소의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 고래 한 마리가 한 전 생애에 33,000kg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생물인 거죠. 자, 이제 해양 동물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양 동물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오징어, 어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거고, 저 위에 상어도 있죠. 고래 상어는 고래가 아니고 상어입니다.
또 바다에서는 이런 어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징어 같은 갑각류도 있고 또 파충류, 이구아나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해양 포유류 위주죠. 해양 포유류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기각류, 해우류, 고래류. 그래서 아마 기각류라는 말이 굉장히 좀 낯설으실 것 같은데, 기각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범, 바다사자 이런 종류입니다. 다리가 지느러미로 되어 있는 종류를 우리는 기각류라고 하고요. 해우류는 바다 해자의 소자, 바다소인데요. 고래처럼 전 생애를 전부 물속에서만 살죠. 그러니까 기각류는 나와서 휴식도 하고 교미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먹이 활동 그리고 이동 이런 거를 물속에서 한다면, 이 해우류는 고래처럼 전 생애를 물속에서 산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고래와는 다른 점은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먹습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매너티, 듀공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래류가 있습니다. 고래류는 우리와 똑같은 포유류죠. 약 10개월 이상의 임신기간을 거쳐서 탯줄로 영양 공급을 받은 후에 어미가 젖을 물려서 키우는 사람처럼 똑같은 포유류입니다. 저 밑에는 접니다. 육상 포유류죠. 네. 그 해양 포유류에다가 이렇게 해달 그리고 바다 북극곰까지 그 해양 포유류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물범과 바다사자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위에 게 바다사자고 이 아래에 있는 동물이 물범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리 차이죠. 앞 지느러미라고 하는데, 앞 지느러미 저렇게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개박수 이런 거 칠 수 있는 동물이 바다사자. 그러니까 물개는 바다사자류에 속해요. 그리고 저 바다사자를 보시면 귀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작지만 존재감이 아주 뚜렷하고요. 그 밑에 물범을 보시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서 육지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배로 통통통 튕겨다녀서 훨씬 귀여운 인상을 주고요. 귀는 약간 흔적처럼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마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출산입니다. 네, 사람과 똑같은 출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근에 상갱이, 우설아 상갱이라고 하는 환경 스페셜 방송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어요. 거기 보면 사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의 출산 모습인데 바로 꼬리부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물 속에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늦게 나와야 태어나자마자 바로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먼저 나왔는데 만약에 난산이 되면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을 하는 우리랑 똑같은 포유류인 이 고래류는 원래는 물 위에 있다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진화를 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몸의 많은 부분이 물속에 살기 적합하게 진화했지만 여전히 우리처럼 폐로 숨을 쉬어야 돼서 물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젖을 저렇게 먹어요. 저기에 젖꼭지가 있어서 아기가 저기 붙어서 젖을 먹으면 어떻게 저기가 새지 않게 잘 먹나, 뒤에 구조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어미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정성껏 보살피기도 하고 딱 사람 모습 그대로죠. 우영우의 몇 편에서 나왔는데 그 봄날의 햇살이 막 성질을 내면서 나는 시험 다 망쳤는데 걔가 와서, 우영우가 와서 파키세투스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냐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가 바로 육상에서 살던 고래의 조상입니다. 다소 실망스럽죠? 한 늑대 정도의 크기고 저렇게 네 다리가 달린 동물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고래, 돌고래가 된 거죠. 파키세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류학상으로 보면 유전학적,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가장 가까운, 고래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하마라고 합니다. 자, 고래는 세타시아라고 해요. 영어로 세타시아.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래 하면 웨일인데 돌핀을 고래 안에 그냥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에는 확실히 고래, 돌고래를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 방법으로는 이제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뉘는 게 있는데요. 수염고래는 말 그대로 이빨 대신 수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래와 돌고래의 차이,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차이는 몸 크기입니다. 다 컸을 때, 성체가 되었을 때 몸 크기가 4m가 넘으면 우리는 고래라고 하고 4m가 되지 않는 종을 돌고래라고 해요. 그래서 벨루가, 우리가 아는 흰고래 같은 경우에는 다 큰 성체는 5m가 넘기 때문에 흰 돌고래가 아니라 흰 고래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저 돌핀하고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폴포이즈라고 하는 종이 있거든요. 얘네는 작은 고래류이긴 하지만 돌고래와는 약간 다른 뭉툭한 주둥이와 조금 다른 이빨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돌고래보다 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중에 작을 쇠자를 써서 쇠돌고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수염고래는 발린 웨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염은 뭐 여기 뭐 이렇게 턱수염, 코수염 이런 건데 얘는 수염은 그런 건 아니고 이빨 대신에 저렇게 위턱에 있어요. 저렇게 가득 있어서 지금 이제 왼쪽 저 사진처럼 턱 밑에 주름이 다 늘어나면 입 안에 가득 얘네들이 먹는 먹이와 물을 한꺼번에 같이 입 안에 넣고 그리고 입을 닫아서 물만 뱉으면 저 수염에 먹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필터 피더라고 하고요. 여과해서 먹는 거죠. 저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 수염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분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물 위에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영하면 불편하잖아요. 음파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얘네는 이제 편하게 콧구멍이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고래 그림 그리면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물 이렇게 뿜어내는 거 그리는데 사실은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잠수를 하는 동물일수록 오래오래 숨을 참았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 이 폐에서 한 번에 70% 이상의 그 공기를 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바깥의 차가운 공기랑 만나면 저렇게 물이 뿜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우리는 분기한다 그러고 저 구멍, 콧구멍이 아니라 분기공이라고 부릅니다. 출수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저 분기하는 모습이 고래의 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래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 분기하는 모습만 보고도 아, 저거 무슨 고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염고래는 이렇게 분기공이 머리 위에서 볼 때 두 개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몸 크기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보통 제일 큰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몸이 30m 이상, 지금 뭐 33m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몸 크기의 동물들이니까 뭔가 굉장한 걸 먹을 것 같지만 사실 얘네 주식은 이런 크릴 같은 플랑크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소형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를 먹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극지방, 북극 아니면 남극에서 이런 크릴이 굉장히 많을 때 거기서 밥을 많이 먹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적도지방으로 가서 번식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길을 회유를 하는 거죠. 1년 365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영양분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먼 길을 회유하는 동물일수록 그렇게 몸이 커진 걸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하는 모습 요즘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이 극지방에서 이 혹등고래들끼리 같이 협동사냥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밑에 버블 이렇게 다 같이 버블을 이렇게 내서 플랑크톤을 안에다 가둔 다음에 저렇게 다 같이 올라오면서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을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 협동사냥을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참고래와 긴수염고래가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저 긴수염고래가 라이트 웨일이다 보니까 저 라이트이 마치 참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걸 참고래라고 나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래는 핀웨일이라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갖고 나왔고요. 자, 이빨고래는 수염 대신 이빨이 있습니다. 저렇게
종류별로 이빨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흑범고래, 그다음에 흰고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범고래 모두 다 이빨이 다르게 생겼지만 굉장히 특징적으로 같은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면 이빨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앞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어서 물고 끊고 씹고 하지만 얘네들은 안 씹습니다. 그냥 잡아서 삼켜요. 이빨은 그냥 잡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돌고래 그리고 향고래도 보이죠? 향고래는 아래쪽에만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태 습성, 먹이 습성에 따라서 이빨 모양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돌고래들은 분기공이 하나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두 개예요. 우리가 콧구멍 두 개인 것처럼.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몸 크기가 더 큽니다. 굉장히 굉장히 사회적인 종이라서 그렇지만 돌고래도 종류에 따라서 무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렇게 돌고래 몇천 마리씩 떼로 다니는 애들은 주로 이제 참돌고래, 낫돌고래 이런 애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갱이 같은 애들 아니면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소규모로 다니는 애들도 있고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모계 사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할머니, 자식들 이렇게 해서 뭐 한 10마리 내외 이렇게 모든 종류마다 굉장히 다양한 무리 구성을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낸다는 거, 그리고 흰고래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름까지도 구분해서 부르는 걸로 현재 연구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고래와는 조금 다른, 더 작고 조금 더 귀여운, 이건 뭐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폴포이즈라는 종입니다. 쇠돌고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쇠돌고래는 바로 상갱이가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에 살고 있고 우영우 씨가 막 생각만 해도 귀엽다는 듯이 막 웃음을 머금고 서해 남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상갱이입니다. 등지느러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목 7개의 경추가 다 붙어 있고 질주해서 목표한 종을 먹는 반면에 얘는 이렇게 연안 가까이에서 이렇게 연안을 이렇게 보면서 갑각류도 이렇게 먹고 막 이래서 목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7개가 안 붙어 있고 좀 떨어져 있어서 한결 귀엽습니다. 한층 귀여워요. 이빨 모양도 좀 다르게 생겼죠. 뾰족뾰족한 송곳니가 아니라 저렇게 스페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겼고 주둥이도 뭉툭하고 왼쪽 사진은 이런 돌고래들은 저 이빨을 얇게 점여서 그 현미경으로 저렇게 보면 나이테처럼 저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연령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개체는 8살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고래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밝혀지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울산 근처에 울진에 있는 이 벽화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청동기 시대, 무려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 때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져 있고 이때 그린 그림이 이 고래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동물들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 지금 저기 동물들에 보면 작살로 추정이 되는 게 고래의 폐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은 지점에 작살이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저 때도 작살로 폐를 직접 공격을 해서 고래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저거를 전통문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선사를 전통문화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생물학적인 특징, 재미나는 생물학적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초음파를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강에서 초음파를 만들어내면 저 앞에 이 앞머리에 멜론이라고 하는 큰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이 초음파를 굉장히 증폭시켜서 앞으로 쏩니다. 그래서 물체에 닿고 되돌아오는 음파를 받아서 지형 지물도 알 수 있고 먹이 사냥도 하죠. 그래서 고래 중에 가장 깊이 잠수하는 동물은 약 1시간 그리고 한 3,000m 정도까지 잠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잘 먹이를 찾고 길을 잃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생물학적 특징 중에 사람이랑 많이 다른 건 바로 저 물속에서 우리랑 똑같이 숨을 쉬러 올라와야 되는데 폐호흡을 해야 되니까
늘 그렇게 잠을 자면 큰일 나니까요. 잠을 반만 잡니다. 뇌가 반씩 번갈아 가면서 자기 때문에 한쪽 뇌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천적한테 도망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고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는 그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이었던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신고래를 연구해서 학계에 코리안 그레이 웨일이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1977년 이후로 한 번도 발견이 된 적이 없어서 멸종 아니면 길을 바꿨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현재 과학자들에 따르면 길을 바꾼 걸로. 근데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렇게 1800년대 후반부터 포경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나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저렇게 포경 기지를 세우고 고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거고, 한국을 호랑이라고 보면 호랑이 엉덩이 쪽, 울산, 포항 이쪽에 고래가 많이 지나가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렇게 많이 나타나는 고래들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상갱이, 큰돌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그리고 저런 큰 수염고래는 이제 거의 자주 안 보여요. 정말 가끔씩 보이고요. 이제 밍크고래만 조금 남아있죠. 이제 해부학적인 특징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해부학적 특징은 물 위에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뀐 특징들입니다. 먼저 털이 필요 없죠. 물속에서 털은 육상에서처럼 전혀 체온은 유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분기공, 콧구멍은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 우리 앞다리가 물속에서는 유선형 몸을 유지해야 물 저항성이 없이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앞다리가 너무 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매졌어요. 방향만 잡을 수 있도록 가슴 지느러미가 작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유선형 몸을 해서 돌핀킥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다리는 퇴화돼서 없어지고 꼬리 지느러미가 대신 생겼죠.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등 지느러미는 아예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등 지느러미나 꼬리 지느러미처럼 원래 있는 게 아닌 저 구조물 안에는 뼈가 없어요. 저기는 그냥 그 결합 조직, 인대, 혈관 이런 걸로만 구성이 돼 있고 대신 가슴 지느러미는 앞다리가 있다가 줄어든 거예요. 저기는 똑같이 견갑골서부터 요골, 척골, 발가락뼈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외형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물속에서 젖을 어떻게 새지 않게 잘 먹지라고 했는데 저 왼쪽에 태아의 혀죠. 혀 주변에는 프린지라고 하는 이런 날개 같은 조그마한 이렇게 막 발랄랄라 하는 구조물들이 있어서 이 물속에서 어미 젖꼭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잘 새지 않게. 저도 봤는데 좀 새더라고요. 그리고 털이 없다고 했지만 거의 태어날 때쯤에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털을 얼굴에 몇 송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른 없어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어미 자궁에 있을 때 이렇게 말려 있다가 나와서 저 아래 그림처럼 저거는 줄무늬 상갱이가 아니고 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생에서 저런 애를 봤다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위에서 살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제일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마 체온 유지일 거예요. 우리 물속에서 아무리 따뜻한 바다에서도 1시간 수영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거를 전생에 어떻게 다 계속 살까 건강하게? 바로 단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장 지방이 막 쌓이잖아요. 밥 많이 먹으면. 근데 얘네는 내장에 지방이 안 쌓여요. 안 쌓이고 피부, 표피, 진피 아래 결합 조직이 있는데 원래 얘네는 그 사이에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고요. 추운 데일수록 당연히 지방층이 더 두껍겠죠. 그리고 아주 더운 데 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출산 후에 어미를 보면 지방층이 굉장히 얇아요.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는 바로 위입니다. 위가 하나가 아니에요. 위가 일반적으로 3개입니다. 2개인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는 거의 저장의 역할 그리고 물리적인 소화 정도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라고 하면
좀 위산도 나오고 막 이런 소화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1위에서는. 2위는 우리 위처럼 정말 위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곳니로 그냥 잡아서 삼킨다고 했는데 그게 1위에 저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물리적 소화가 되는 거죠. 저작처럼 이렇게. 그래서 위가 3개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성별은 저렇게 항문 바로 옆 항문이랑 아주 붙어서 생식선이 있으면 암컷, 항문과 생식선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수컷이에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고환, 모든 동물과 사람을 포함해서 다 바깥에 체온 조절 때문에 나와 있는데 고래는 유선형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정자를 생산을 하지? 원래 체온과 똑같으면 정자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몸 표면을 돌고 간 차가워진 피가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는 장기들, 저렇게 생식기 아니면 중추신경 이런 데를 그 차가운 피가 돌게끔 그렇게 혈액순환이 진화를 했습니다. 자, 골격의 특징을 보시면 앞에 멜론이 있어서 앞 이마가 이렇게 눌려 있고요. 그리고 턱에 저렇게 이빨이 있고요. 그리고 갈비뼈가 아주 크죠. 그리고 그 팔다리 운동보다 중심축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척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기에 붙어 있는 근육도 굉장히 큽니다. 돌핀 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에는 저렇게 어깨뼈에서부터 발가락뼈까지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있었어서 육상에서 왔지 않았나라고 했던 게 바로 저기 흔적처럼 보이는 골반뼈예요. 저렇게 따로 2개가 양쪽에 떨어져서 있죠. 저게 퇴화된 골반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슬픈 이야기 조금 해보죠. 저는 이제 해양생물 수의사다 보니까 부검을 많이 합니다. 다른 보전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부검하다가 자주 만나요. 특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생물은 바다 거북인데요. 바다 거북은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해조류를 먹는 푸른 바다 거북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랑 이렇게 같이 있는 저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식장에서들 많이 나오는 그런 쓰레기인데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와도 사실은 수의사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는 그냥 얼만큼 나왔어? 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플라스틱은 해양동물한테, 모든 해양동물한테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 아닌 동물인 산호에서부터 가장 큰 대왕고래까지 플라스틱 크기별로 다양한 영향을 줍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엉키는 거. 크기에 따라서 작은 플라스틱은 작은 애한테 엉키고 큰 플라스틱은 큰 애한테 엉키겠죠. 그리고 동물들이니까 먹다 보면 이제 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해양 동물, 뭐 바다새라던가 저런 해양 포유류라던가 이런 생물들이 저렇게 폐 플라스틱, 유령 어구 이런 걸로 폐사를 하는 개체수가 1년에 약 65만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렇게 엉켜버리면 좀 저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게 낫죠. 근데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거죠. 계속 먹이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버둥버둥 거리다가 탈진하거나 아니면 저기에 상처가 감염돼서 2차적으로 감염이 와서 폐혈증 같은 게 걸린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게 바로 저 엉킴입니다. 저 유령어구라고 하는 건 사람이 분명히 어업을 안 하는데 저 어구 혼자서 뭔가를 죽이고 있는 걸 유령어업이라고 해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그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에 있는 대부분이 한중일의 어구라고 하죠. 저 어구는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데 썩는데 약 600년에서 8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조선시대 때 저게 만들어졌다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약 10조 원에 이르죠. 연간. 전 세계의 물고기 잡는 것 중에 약 30% 이상이 저 유령어업으로 잡힌다는 것 굉장히 끔찍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유령어우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어디선가 이렇게 유령어업을 하다가 잘게 쪼개지고 마모돼서 결국 모든 해양 생물 그리고 인간한테까지 되돌아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섭식인데요. 섭식은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조금 심한 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뱃머리 돌고래라는 종인데 2012년도에 제주도에서 계속 물 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보내고 또 오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었죠. 그래서 제가 부검을 했어요. 근데 부검을 할 때 굉장히 말라 있었어요. 그냥 딱 봐도 우리가 아는 그 이렇게 가운데 몸이 동그란 돌고래가 아니죠. 근데 아까 위가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가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덩어리가 아주 커다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고 봤더니 지름 길이가 한 거의 1m 가까이 되는 저런 비닐, 코팅된 비닐이 1위와 2위로 지나가는 그 구멍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굶었고 굉장히 힘들게 죽었구나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간활동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류는 정말 예를 너무 쉽게 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먼저 그 참치잡이들 때문에 인도양에서는 1950년 이후에 한 약 80%의 돌고래가 사라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저 판다를 닮았다 그래서 판다라 돌고래라고도 부르는 바키타 돌고래는 쟤도 주둥이가 뭉툭하죠. 우리 상갱이랑 비슷한 폴포이드 종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호호아바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랑 좀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에 혼액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어류를 잡으려고 어획물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이런 돌고래나 이런 해양 포유류가 잘못 걸려서 죽는 걸 혼획이라고 하는데 바키타가 혼획으로 현재 야생에서 10마리가 안 남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ritically endangered 저 등급은 우리가 이제 멸종위기 등급을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내는 인용을 하는 그런 거죠. IUCN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저 등급으로 매기는데 얘는 이제 사실상 야생에서 멸종한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상갱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지만 양쯔 강에 살고 있는 양쯔강 상갱이가 있어요. 얘도 역시 critically endangered입니다. 심각한 멸종위기죠. 얘는 강에 사는데 얘는 조금 이유가 달라요. 얘는 너무 많은 개발.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요. 우리 왜 어릴 때 배운 노래로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 3분의 2 정도 되는 강이 바다로 안 간대요. 다 댐이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너무 많은 개발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실내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상갱이인데요. 사실 상갱이가 혼액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죽고 있거든요. 거의 매년 이제 뭐 보고되는 것만 1000마리지만 실제 이제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저렇게 많이 혼액으로 죽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대중들한테 알려진 건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너무 수줍어서 수줍고 사람들이나 아니면 뱃소리가 나도 맨날 숨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얘네 존재를 잘 몰랐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상갱이가 그 앞선 바키타나 양쯔강 상갱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갱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상갱이와 남방 상갱이로 나뉘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초록색에 살고 있는 초록색 부분이 우리 상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에만 삽니다. 여기서 상갱이가 사라지면 저 종은 멸종하는 거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옆에서 있었다는 걸 그 고대 문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산어보에서는 저렇게 인어, 빛이 나고 사람처럼 2개의 젖이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고 태종실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고 색깔도 입이 눈가에 있다. 이런 것도 너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저렇게 우리 곁에 살고 있었다는 거.
상갱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서해 남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 서해 13,000여 마리라고 2011년도에 고려연구소 엔타에서 밝혔지만 실제 조사는 아마 저거보다는 많은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여운 상갱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이제 서해 남해로 가셔서 야심차게 상갱이를 발견하시면 안타깝게도 겨우 요 정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요. 굉장히 수줍어서 몸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얼른 숨 쉬고 저렇게 들어갑니다. 상갱이가 좀 인터넷에 포탈 같은 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잘못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상갱이, 그 네오포커이나 아시아의 오리엔탈리스인데 이 포코이노이드라고 하는 남방 상갱이가 우리나라에 자꾸 상갱이라고 여러 포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IUCN의 멸종위기 등급이 취약이거든요. 멸종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돼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IUCN 페이지에 가면 우리 네로우리치 등 융기가 되게 좁고 등 지느러미가 없는 폴포이즈 상갱이인데요. 상갱이의 등급은 멸종 위기입니다. 그리고 학명도 네오포카이나 포코이노이드가 아니라 아시아의 오리엔탈리스고요. 등급은 endangered, 멸종 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이분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 상갱이는 먹거나 이런 종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 먹는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같이 계시는 분들, 같이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아직 그 대중적인 인식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 노력 끝에 2020년도에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이 상갱이의 보전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힘을 모아서 상갱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는 지금 상갱이에 대한 부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부검이라는 건 죽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1순위겠죠. 왜 죽었는지를 알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갱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물론 얘 개체 특성, 몇 살에 뭐 번식을 하고 얘네들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요. 또 얘네한테 있는 바다에서 우리한테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현재 바다가 얼마나 더럽나, 어떤 문제가 있나, 예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정보들을 이런 해양 동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부검 연구하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이제 바다의 보초병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부검 행사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런 걸 보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한번 했었고 올해도 한번 했는데 이제 한중일 그리고 국제 포경위원회, IUCN 다양한 분들이 상갱이의 지금 이제 인간 활동으로 멸종되고 있는 각 지역의 그 돌고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IUCN에 보면 멸종위기 등급에 돌고래들이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 부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우리가 먹는 거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어보다 아마 고래 연구가 더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게 조금 더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해양포유류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해양포유류만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근데 이 해양포유류 법은 그 본국에 뭐 자기들 국가에서만 지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포유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산물들은 해양포유류의 혼액이 안 돼야 된다. 근데 물론 뭐 어업을 하다가 혼액이 안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라. 노력이죠, 노력. 혼액을 저감하고 얼마나 혼액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혼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라. 그래야 미국으로 수출을 받아주겠다. 이런 MMPA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런 해양포유류 센터에서 수련을 받을 때 겪었던 몇 가지 또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유해조류 대변성, 이거는 적조입니다. 적조독.
이게 바다사자인데 웬 이상한 데 혼자가 있죠. 쟤는 바다사자는 원래 무리 생활을 해야 되고 바닷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적조 도모의 객시드라는 게 이 뇌로 가서 뇌 신경을 변성을 시키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수련을 받을 때 그 해에만 약 700마리 정도가 죽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기 물고기, 그러니까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번성하면서 독이 있는 거를 그 다음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먹어서 바다사자가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인간한테 안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아까 그 귀신고래가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발견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서북이고요. 지금 오호츠크에서 한 100마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북이가 있어요. 미국 쪽에 사는 귀신고래. 쟤네는 저 멸종위기 등급 보면 굉장히 리스트 컨선이면 거의 걱정이 없는 쟤네들은 왜 그러냐면 보호구역이 잘 설정이 돼 있어서 번식을 하는 그 겨울에 그 멕시코만 쪽에는 어업을 전부 금지하는 보호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저기는 이제 저 투어도 굉장히 잘 돼 있죠. 가서 만질 수 있게도 몸을 내어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얘네가 계속 죽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병리학자들이랑 같이 부검을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말랐어요. 아까 그 블러버라고 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지방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여름에 극지방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바뀌어서 얘네들이 먹을 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연구 중이고요. 그 미국 해양대기청에 가면 계속 죽고 있는 저 수가 나옵니다. 벌써 올해 저렇게 많은 수가 죽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동부, 아메리카 대륙 서부 쪽에서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남방 큰돌고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무슨 쇼 하다가 제주도로 돌아간 제돌이, 가장 최근엔 마지막 비봉이까지. 남방 큰돌고래들은 남방 큰돌고래 자체는 사실 멸종위기는 아니고요. 근데 얘네가 왜 멸종위기라고 하냐면 개체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 사는 자기네들의 무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가 일본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랑 같이 번식하거나 교류를 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애들이 멸종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얘네들은 멸종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약 120마리를 약간 넘는 정도의 아주 적은 개체군이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직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방송에도 좀 몇 번 나왔는데 자, 먼저 올해라고 붙여줬어요. 이걸 처음 발견하신 그 해양동물 생태보전연구소의 연구원분들이 이제 처음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는데 꼬리지느러미가 없죠. 꼬리지느러미는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실 제가 부검할 때 그 날카로운 칼로 저기를 자르려고 해도 굉장히 잘 안 잘려요. 저희가 엄청 두껍고 왜냐하면 힘을 내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합 조직이 굉장히 두꺼운데 저게 잘릴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날카로운 무슨 낚싯줄이나 어떤 그런 거에 엉켜서 저렇게 되지 않았겠나. 근데 실제 제주 바다에 가보면 그런 낚싯줄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런 돌고래들이 저런 거 달고 다니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런 올해가 정말 자기 이름처럼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연구원분들이 찾아낸 애 중에 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아래 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고래의 턱이 아니죠. 저는 저거를 보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전문가분들, 병리학자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서 저게 암이라고 모두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구강암이 왜 걸렸는지 어떤 오염물질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중들은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게 생태계는 얼마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연 안에 속해 있지만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보전을 실행하는 주체인 어민들을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자꾸 비난하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다 같이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함께 보전하는 그런 대책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좀 그 소비 관점에서도 좀 많은
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에는 좀 이미 많이 좀 하고 있는 게 있죠. 저렇게 그 뭐 혼액이 되는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를 약간 좀 조심한다거나, 우리도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수 나온 거 했을 때 거기에 수산물 뭐 소비에 대해서 문제 좀 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업과 그렇지 않은 이루어지는 어업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 활동이 이 생물 다양성 훼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자세한 설명과 이 여러 사진 자료 덕분에 오늘도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부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바로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Q&A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꼬리가 잘리거나 암이 생긴 돌고래들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야생에 있는 돌고래들은 잡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정말 중요한 건 제2의 올해와 제2의 터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쟤네들만 불쌍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예. 지금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같이 알고 같이 대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 자연적인 치료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터기와 올해처럼 이런 돌고래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먼저 박민정님의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해양동물의 뱃속 쓰레기는 어떤 게 있었나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보는 게 이제 특히 바다거북 같은 거 볼 때 그 낚시 바늘을 얘네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그냥 배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뚫어 있기도 하고요. 막 이런 데 걸려 있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게 제일 솔직히 말하면 짜증나요. 그렇죠.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럼 위재은님의 질문인데요. 이분은 고래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학과로 편입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원생물학과와 해양학과 이외에도 추천하는 전공이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같이 고래 연구하시는 분들은 고래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공부를 고래에 대입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꼭 해양 쪽이 아니더라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는 그런 환경 오염 물질들을 연구하시는 분이 고래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고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건지, 정말 그 만약에 저처럼 죽는 원인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시면 수의학을 하셔야 될 거고, 예. 다양한 분야에서 고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야든지 고래와 관련해서 접목을 해서 배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교수님은 시스피라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보셨죠? 보셨죠? 네. 네, 그러면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현실이 반영된 내용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문제 제기는 정말 현실입니다. 거기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은 진짜 현존하는,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 영국 막 이런 데서는 고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랑 조금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결론이 사실은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죠. 어업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먹지 말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90억 인구 중에 80억 인구 중에 이 어업에 종사해서 어업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분들의 생계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해결 방안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제기는 현실성이 있었지만 너무 극단적인 결론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호님의 질문인데요.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2050년쯤 되면은 이 한반도 주변에 귀신고래 같은 이 고래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아, 지금처럼 우리가 산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아, 지금처럼 산다면 이 고래뿐이 아니라 인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여러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제 얘기로 지금처럼 살면 당연히 너무너무 큰일 나고요. 그다음에 해양 보호구역 같은 걸 세우면 그나마 좀 낫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처럼 살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고래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빠른 예방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경진님의 질문인데요. 이 해양생물의 부검은 발견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동해에서는 이 고래잔치를 잔치 때 아직도 많이 드신다고 하시네요. 이건 혼액으로 잡힌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고래를 어업을 통해서 잡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발견된 장소에서 바로 부검을 하기는 어렵고요. 예, 근데 이제 큰 고래들은 어쩔 수 없이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제주도에서 참고래 한 13m 정도 되는 애기 고래를, 애기입니다. 한 살 된 미성숙한 애기 고래였는데 걔를 부검을 할 때 13m짜리를 옮겨서 부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닷가 항구에서 한 30명이 모여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작은 돌고래면 저희가 부검실로 옮겨서 대학에 있는 부검실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으로 옮겨서 저희가 부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래고기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실제 이제 저는 뭐 실상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실제 소비되는 고래 양은 혼액된 고래의 양을 좀 넘어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투명하지 않은 고래들이 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액된 고기만 원래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이채환님의 질문인데요. 올해 아까 사진에도 보여주셨듯이 이 서해에서 상갱이 사체 부검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채환님께서 바빠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관련된 부검 데이터나 보고서 혹은 논문이 이 대중들에게도 공개된 자료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올해 과제는 다 끝냈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제 거의 다 썼고요. 그러면은 아마 그 정부에서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례는 논문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부검을 할 거니까 내년에 꼭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내년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주영님의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고래 보존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움직임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해양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해양 보호구역은 해양 생물이나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업을 아예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그렇지만 실제 어떤 바다의 한 부분에서 어업을 완전 금지시키면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발도 있고 당연히 어렵고, 이거 실제 생계랑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어업을 완전히 금지시킨 그런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물범 보호구역이 있고요. 가로림만에 서해에. 그리고 남해의 고성이라는 데 가면 상갱이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어업을 완전히 안 하거나 막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의 그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어떻게 공존을 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남방 큰돌고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그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보호구역은 있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럼 박효빈님의 질문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고래 분기공은 2개, 그리고 돌고래도 어떻게 보면 2개가 맞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1개로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1개 분기공으로 보이게 된 이 진화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와, 이거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멋지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돌고래는 바깥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분명히 2개인데,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이 쾌적한 해양 환경 유지를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2030 친구들이나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뭐 해양 환경 유지를 위한 방법 따로 있을까요? 근데 너무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진짜 아무리 그렇게 근데 방송에 이렇게 많이 심하고 막 끔찍한 얘기 많이 나와도 그래도 계속 쓰레기가 버리고 가시는 거 보면 너무 너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만 까먹나? 아니면 그걸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지. 실천하는 게, 네, 실천하는 게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안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쓰진 마라. 일회용은 하지 말자. 좀 쓰고 또 쓴 다음에 재활용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쓰고 또 쓴 다음에 제대로 폐기하자.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는 이제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마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소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환경은 사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의체 아니면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뽑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해양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먹는 물고기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나 생태계를 전부 하나로 이어서 다 같이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보셔서 좀 투표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그런 윤리적인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좀 사주시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좀 째려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리적인 실천 방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유나님의 질문인데요. 이 귀신고래가 사라진 이유 중에 이동 경로가 달라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인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동부계군하고 서부계군이 아까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서부계군은 우리나라 그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뭐 일본 이렇게 해서 오호츠크 가서 밥 먹고 남중국해 가서 뭐 번식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이 종은. 동북에는 보전이 됐기 때문에 보호구역도 있었고 그래서 2만 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한 100마리 정도 남은 게 폭염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개체 정도 남은 건 딱히 기후변화라기보다 이거는 폭염에 대한 결과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돌아서 간 건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야 거기 가봐야 좋은 거 없다. 그러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낙 개체수가 없기도 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가끔씩은 일본에서는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호동님의 질문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고래 배설물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래 배설량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얼마나 자주 배설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배설량은 당연히 몸 크기나 먹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먹는 양이 뭐 30m 이렇게 넘는 고래는 어마어마하니까 배설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배설 횟수 얼마나 자주 이거는요. 우리 이 육상에 있는 동물들은 이게 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해서 복압을 이렇게 줘서 배설을 하는데 물속에서는 그런 복압을 받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게 그냥 물 형태로 나가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뭔가 분무기를 이렇게 쏘는 것 같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기면 바로바로 배설을 합니다. 굉장히 자주 배설을 해요. 네, 많은 양을 배설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는데요. 하세롬님의 질문입니다. 이 공생의 법칙에서 교수님이 상갱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십니다. 이 초등학생인 이 하세롬님이 고래를 좋아하는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것 일단 친구들과 부모님과 고래가 얼마나 중요한 동물인지를 같이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래가 예뻐서 너무 멋있어서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고래만 좋아해서 처음에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이 생태계 전체를 좋아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참 좋았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질문,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요. 막힘없는 설명해주신 이영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